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이 질환을 가지고 계셔도 임플란트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이 조건을 모르고 임플란트를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알고 준비하면 건강한 사람과 거의 같은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순서로 하나씩 임플란트가 가능한 조건, 주의할 점, 치과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면 임플란트 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른 기저질환과는 다르게 고혈압 자체가 임플란트 생존율이나 뼈가 잘 붙는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아직 없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은지 안 되는지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농도나 용량 조절이 필수로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 성분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마취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마취를 못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방법을 바꿔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분은 가만히 기다리느냐? 아닙니다. 상담을 받을 때 치과 의사에게 난 고혈압이 있고 현재 어떤 약을 이만큼 먹고 있다고 반드시 알리셔야 해요. 만약 어떤 약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약 봉투를 확인하거나 진료 혹은 처방받은 병원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는 어떨까요? 임플란트 무조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뇨도 임플란트가 가능해요. 핵심은 당뇨가 있느냐가 아니라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느냐예요. 이건 당화혈색소 수치로 알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께는 익숙한 단어이기도 할 텐데요. 당화혈색소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6.5% 이상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요.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이라 병원에 가면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임플란트, 그래서 가능한 기준이 뭐야? 라고 했을 땐 딱 8%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8% 미만이면 건강한 사람과 거의 같은 임플란트 성공 확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만약 8%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임플란트를 받기 전에 혈당을 조절하고 개선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당화혈색소 수치는 최근 3개월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겠죠? 이건 먹는 약을 조절할 수도 있고 식단을 관리할 수도 아니면 운동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높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먼저 낮추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거죠. 만약 8%가 넘었는데도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러면 임플란트의 생존율이 더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아요. 또 당뇨도 1형과 2형으로 종류가 나뉘잖아요. 1형은 임플란트 실패 확률이 높은데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2형 당뇨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행히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나마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1형 당뇨냐, 2형 당뇨냐 따질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바로 혈당 조절인 겁니다. 그럼 혈당이 높으면 왜 임플란트가 위험해질까요? 저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요. 임플란트가 성공하려면 턱뼈에 잘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러려면 턱뼈에 있는 세포가 새로 심어진 임플란트 겉표면에서도 새로운 뼈를 잘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 혈당이 높다면 새로 뼈를 만드는 세포는 없어지고 뼈를 부수는 세포만 많이 돌아다녀서 새로운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이러면 임플란트를 붙들고 있을 만한 뼈가 부족해져서 단단히 고정되지도 않고 우리 치아에 잘 안 붙는 거예요. 이걸 뼈골, 유착,
즉, 골 유착이 안 된다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 부위에 피가 잘 안 통해요. 당뇨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합병증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임플란트 할 때 왜 문제가 될까요? 상처가 나으려면 혈액, 피를 통해 산소나 영양소, 면역세포 같이 다친 곳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빨리 가야 하는데 혈관이 좁아지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4차선 도로보다 1차선 도로에서 차들이 더 막히는 것처럼요. 특히나 턱뼈는 원래도 혈관 맨 끝쪽이랑 연결된 부분이라 이런 합병증의 영향이 더 큰 편인데요. 임플란트 고정체까지, 즉 중심부보다 멀리 있는 곳까지 피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게 느려지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상처가 느리게 낫습니다. 정상적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은 피가 멈추고 상처가 재생되면서 다친 곳이 단단해지며 회복이 되는 3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이 단계마다 속도가 느려져요. 그럼 임플란트 하려고 절개되었던 잇몸이 회복하는 데에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세균 감염에 노출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특히 입속은 원래 세균이 많은 환경인데 평소라면 이 세균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수술 부위가 감염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던 뼈가 녹아내리고 당연히 고정이 되지 않겠죠. 그럼 혈당 조절도 잘 하고 임플란트도 무사히 넣었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임플란트를 삽입하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초반 임플란트 생존율은 건강한 사람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몇 년간은 당뇨 환자랑 일반 환자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혈당이 잘 조절되는 조건에서는 초반 임플란트가 뼈에 잘 붙는 확률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녹을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 환자들은 이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데요. 정기검진의 핵심은 바로 초기 단계에 빨리 발견하고 개입하는 겁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임플란트 주위 염증이 심해지기 전에 이 단계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방치하다가 심해져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넘어가면 뼈가 녹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 내 뼈의 상태가 어떤지 변화를 확인해야 돼요. 또 치과에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받는 당뇨 환자는 임플란트 주위염 확률도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당화혈색소 수치도 같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임플란트 관리를 잘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을 잘 하면 임플란트도 오래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당뇨가 있는 분이 임플란트를 하려면 어떤 걸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내과 의사에게는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달을 해야 하고 최근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해야 돼요. 아까 8% 이상이면 수술하기 전에 혈당 조절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또 복용 중인 당뇨약의 이름과 용량을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수술 당일에 먹는 약의 조절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의사에게 물어봐야 하는데요. 수술 시간, 마취 방법 등에 따라 식사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 약 조절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치과 의사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그냥 당뇨약 먹고 있어요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당화혈색소 수치뿐만 아니라 정확한 약 이름과 복용 기간까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전달해야지만 치과 의사가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하고 나서 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면 좋아요. 만약 당뇨라면 일반 환자보다 더 자주 치과에 와서 확인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골다공증이 있다면 임플란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사실 골다공증 자체보다는 내가 어떤 치료약을 먹는지, 얼마나 먹었는지가 임플란트를 할 때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한 건데 뼈에 심는 임플란트 해도 괜찮은 거 맞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턱뼈는 다른 뼈들과는 조금 달라요. 뼈 중에서도 단단한 뼈 비율이 높은데요. 뼈도 다 같은 종류가 아닌 걸까요? 네, 아닙니다. 저희 몸의 뼈는 단단한 바깥층과 스펀지 같은 내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이 중에서 스펀지 같은 내부 뼈에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뼈가 쉽게 부러질 수도 있는 질환이잖아요. 특히 척추나 손목 등의 고관절 부위가 이 스펀지 같은 뼈의 비율이 높아서 골다공증에 더 취약하고요. 그런데 턱뼈, 특히 아래턱은 스펀지 같은 뼈보다 단단한 바깥층 뼈의 비중이 높고 또 두꺼워서 골다공증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죠. 그런데 뼈만 단단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턱뼈는 주변의 여러 혈관들에서 피가 아주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복 능력과 뼈가 재생되는 속도가 다른 부위보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말할 때나 또는 밥을 먹을 때 턱은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턱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자극을 주면 줄수록 뼈는 강해지는데요. 척추 같은 고관절은 이런 자극이 적은 편이에요. 정리해보자면 턱은 이렇게 단단한 뼈의 비중이 높고 혈액 공급도 잘 되고 항상 움직이는 부위라서 괜찮아요. 또 여러 연구들에서 몸 전체의 뼈 밀도와 턱의 뼈 밀도의 관련성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척추에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해서 턱뼈도 반드시 약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골다공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인데요.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골흡수 억제제 약을 대부분 드시고 계실 거예요. 골흡수 억제제란 말 그대로 뼈가 흡수되고 녹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죠. 그만큼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는 핵심인 약인데 이 약이 임플란트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골다공증 약이 임플란트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할 약은 딱 두 가지인데요. 각 약들에 대해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약을 먹는 걸 멈춰야 한다는 건데요. 약 이름 어려우시죠? 만약 내가 먹는 약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거나 3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면 첫 번째 약이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면 두 번째 약이에요. 만약 확실하지 않으면 처방 전을 확인하거나 치료받는 병원에 전화해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럼 이 약들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턱뼈가 괴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을 중단해야 하는데 멈추는 기간도 마지막으로 약을 먹은 이후부터 특정 기간 이후, 즉 약의 효과가 떨어진 후에 임플란트가 가능해요. 만약 내가 지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중단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골다공증 약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의사와 상의를 해보고 약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 3-4개월 전 그리고 임플란트를 받는 기간 동안은 이 약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는 부작용도 무섭고 아니면 골다공증 약 먹으니까 안전하게 틀니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틀니는 잇몸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씹는 힘이
잇몸과 뼈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잘 맞지 않거나 오래된 틀니가 계속 잇몸을 누르게 되면 턱뼈가 괴사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니가 반드시 더 안전한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골다공증이 있으면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약을 먹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먹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라서 괜히 틀니를 꼈다가 잇몸을 압박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때 의사 선생님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나는 이미 틀니를 사용 중이고 당장 바꿀 수 없다 하는 상황이라면 틀니가 잇몸을 누르는 부분은 없는지 꾸준히 치과에 가서 점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틀니가 문제가 되었던 건 내 잇몸에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이었으니까 꼭 방치하지 말고 치과에 가셔서 조절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치과 의사에게 내가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틀니를 사용하는 것과 임플란트를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턱뼈의 건강에 안전한지 질문하면 좋아요. 중요한 건 틀니냐 임플란트냐를 혼자 고민하기보다 내가 먹는 약과 치아 상태를 알려주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골다공증이면 뼈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뼈 이식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뼈 이식은 골다공증 때문이 아니라 뼈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부족할 때 필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건강한 뼈는 양도 충분히 많고 뼈의 밀도도 촘촘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골다공증은 이 뼈의 밀도가 부족해서 촘촘하지 않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만 이런 뼈 상태이더라도 양이 충분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높이가 충분히 된다면 뼈 이식이 필요 없어요. 반면에 뼈 이식은 뼈에 구멍이 뚫려 있느냐와 상관없이 양 자체가 부족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뼈의 양이 부족한 경우는 어떨 때일까요? 첫 번째로 발치하고 나서 오래 방치를 해둔 경우예요. 아까 제가 말을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턱을 계속 움직이면 턱뼈가 단단해진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런데 치아가 없으면 이 씹는 자극이 사라져서 점점 뼈가 흡수되어 사라져요. 보통 치아를 빼고 1년간 원래 가지고 있던 뼈의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고 해요.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어들어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또는 치주염이라고 해서 잇몸이나 뼈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점점 녹는 질환이 있어요. 이때는 발치하기 전부터 이미 뼈가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쪽 어금니 부위인데요. 왜 특히 이 부분이냐면 위 어금니 위에 상악동이라고 빈 공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원래 뼈 높이가 제한적인데 치아를 빼게 되면 이 빈 공간이 더 아래로 내려와서 이걸 들어 올려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뼈를 다시 채워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뼈 이식은 보험도 안 되고 비싸다던데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한 개당 가격을 확인해 보자면 간단한 뼈 이식은 평균 26만 원 정도이고 복잡한 뼈 이식은 평균 45만 원 정도 받지만 최대 150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었어요. 아니 같은 뼈 이식 수술인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난이도가 간단하거나 복잡하거나로 나뉘기 때문도 있지만 이식하는 뼈의 종류도 4가지나 있고 의사의 수술 기술은 어떤지에 따라 다르고요. 또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나 인건비 등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이게 치과마다도 다 다르니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임플란트도 뼈 이식도 치과별로 얼마나 비용이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모두 다 임플란트 견적을 받아보시면 치과마다 뼈 이식 할 때랑 안 할 때 둘 다 가격이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 임플란트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내과 의사에게는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달을 해야 하고, 내가 처방받고 있는 약의 이름과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돼요. 임플란트를 위해 멈춰야 하는 약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치과 의사에게는 골다공증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알리고, 확인한 약의 이름과 복용 기간도 함께 알립니다. 뼈 이식과 만약 위쪽 임플란트라면 상악동 거상술까지 필요한지 확인하면 좋아요. 또한 수술 후 관리 계획이나 만약 약을 중단했었다면 언제 다시 먹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당뇨나 골다공증이어도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해서 안심이 되셨을 텐데요. 그럼 요즘 당일 임플란트도 많이 한다던데 나도 가능한 걸까? 라는 궁금증도 생길 수밖에 없죠. 기저질환이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기도 한데요. 먼저 당일 임플란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치아를 뽑은 당일에 바로 임플란트 고정체를 심는 것,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은 당일에 임시 치아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것. 일반적인 임플란트 과정은 치아를 빼고 회복되길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또 뼈가 붓기까지 기다렸다가 치아 보철을 연결하는데요. 당일 임플란트는 이 단계를 단축해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서 편리하지만 뼈와 잇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먼저 앞니나 작은 어금니인 경우에 가능해요. 여기는 보통 뿌리가 한 개고 음식을 씹을 때 상대적으로 힘을 많이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임플란트 받을 부위에 잇몸뼈 상태가 좋을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당일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진 않지만 일반 환자들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당뇨 환자는 상처 회복도 느린데 치아를 뽑자마자 임플란트를 심는다? 그럼 발치한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심는 거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임플란트를 심자마자 임시치아도 연결한다면? 임플란트 기둥과 잇몸뼈가 완전히 붙기도 전에 씹는 힘이 가해지겠죠? 그럼 실패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고 발치한 부위의 상태도 좋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치료 과정을 따르는 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럼 골다공증 환자는 가능할까요? 어떤 약물을 얼마나 오래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때도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치아를 뺀 부위의 뼈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일 임플란트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다면 빠른 것보다는 안전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치과 의사가 내 상태를 보고 당일 임플란트도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환자가 먼저 당일 임플란트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건 어렵다고 보여요. 정리해보자면 내 치아 상태에 맞는 속도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의 질환을 모두 다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같이 살펴보고 임플란트를 알아볼 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정리해보자면 고혈압과 당뇨, 골다공증 3가지 질환 모두 임플란트가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만 되는 조건과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죠. 고혈압은 임플란트가 가능하고 치과에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리는 정도면 충분해요. 당뇨는 혈당이 잘 조절되면 가능하고 이걸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8% 이하면 됩니다. 이 결과도 치과에 보여주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골다공증도 가능한데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다니는 병원에서
정확한 약 이름 등을 확인해서 치과에 알리면 더 좋습니다. 근데 나는 고혈압에 당뇨도 있는데, 아니면 당뇨에 골다공증까지 있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질환이 겹칠수록 먹는 약들도 많아지고 서로 복잡하게 얽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의사에게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해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수술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도 막상 비용을 알아볼 때가 가장 어렵죠? 임플란트는 여러 치과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기저질환도 가지고 계신다면 직접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상담받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무두닥에서는 내 상황에 맞는 임플란트 예상 비용을 무료로 미리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신청자분의 나이대, 필요한 임플란트 부위와 개수, 선호하는 임플란트 브랜드, 뼈이식 여부와 선호하는 보철류, 원하시는 지역까지 조건에 맞게 1분 안에 무료로 임플란트 견적서를 보내드려요. 혹은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원이 직접 견적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치과마다 다른 가격을 한눈에 확인하고 상담 전에 대략적인 비용 범위를 파악해 두시면 병원 방문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